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경영학 박사시죠. 자,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어떤 인물을 해부해 볼까요? 윤석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네. 윤석열에 대한 역량 진단 해주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여러 사건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을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그냥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의 과거를 조사해보면 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벌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아, 지금 인사 전문가의 말씀으로는 무슨 네. 일을 벌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상상 이상의 언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윤석열은 공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모의 10원 한 장이라든지 네네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다. 네. 방사능 유출 없다. 네. 나눠줄 세금을 왜 걷느냐. 그럴 필요 없다. 죽창가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망쳤다. 병 걸려서 죽을 음식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싸구려를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부정식품. 예. 부정식품. 네.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고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라는 직업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아, 검사라는 직업병에 걸렸다. 예, 김웅도 요새 나오고 뭐 무슨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손준성. 예. 예, 손준성. 네. 김웅도 직업병에 걸린 것처럼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약 중기 정도 증세고 이게 윤석열은 아마 말기 증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병으로. 네. 중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한 직업을 오랫동안 있으면 네. 그 직업병에 걸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예.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검사 직업병, 뭐 네.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짐작하건데 네. 모든 국민을 무죄 추정 원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재적 그 범죄자로 보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이 범죄자를 잡아다가 족치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다 범죄자로 보이니까 네. 인터뷰할 때도 너희들이 나 지금 무서워? 내가 무서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예. 이게 직업병이죠, 일종의. 직업병이다. 그래요. 그 모든 정의와 진실은 내가 다 판단하고 또 이렇게 결정하니까 너희들은 잠재적 범죄자 너희들은 내가 무섭지. 그렇죠. 이런 심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성취예측 모형 그 프레임워크를 좀 올려주시면 전경과 배경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거를 그래요. 제가 다음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지금 보고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군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진단할 때는 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두 상반된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추미애입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추윤 비교를 하는 겁니까 그럼? 네네, 비교해서 진단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추미애를 진단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네. 추미애를 기준으로 비교 설명하면 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미애를 우리나라에선 비교할 만한 인물이 없고 그래서 한국판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말했는데 독일 총리. 예. 네네.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이런 수준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고위공직자의 모범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아하. 앞으로 고위공직자 선발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지난번에 했던 거와 조금 다른 그림인데 전경과 배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그거 보지 마시고 전경에 나온 9가지 영양 요소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잖아요. 네. 자기 인식이 있어야 사실 발견 노력을 하고 사실 발견 노력이 없다면 자기 인식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없으면 역사 의식도 시대 정신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물적 욕망.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볼 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손가락질하면서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막 네. 이렇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전혀 이게 상식의 언어, 이성의 언어를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 행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참 답답하죠. 네. 이런 사람을 그 정당에서 영입해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 그런 정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길래 이런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추미애를 생각하면 추미애는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민감성을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재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재성은 어떤 사태에 고도로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러한 민감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평생 고민하고 헌신해왔던 사람이 추미애란 말이에요. 근데 영재성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는 안 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영재성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승패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해냅니다. 네. 이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승패는 그 다음에 생각해요. 네. 그래서 추미애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봅시다. 네. 윤석열은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가 발휘되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면 사실 발견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분석적, 개념적 사고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유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는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수준인데 9번이나 사법고시를 봤다는 걸로 봐서는 뭐 머리가 전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사실 발견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발견에는 관심이 없다. 예. 관심이 없어요. 예. 어떤 예가 있냐면 네. 이명박 BBK를 이 사람이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파견돼서. 예. 네,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네. 사실 발견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명박 시절에 쿨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이명박 시절이 쿨했다. 예. 나중에 BBK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밝혀내서 이명박을 다시 감옥에도 넣었어요. 네. 그게 누구냐? 예. 그게 윤석열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아니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이 그러면. 막 바뀌어요. 진실이 막 바뀌어. 그렇죠. 그냥 자신이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추미애를 한번 봅시다. 사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해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련합니다. 이 사람은 판사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얼마나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그가 쓴 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전형적인 지식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창의력,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 이런 게 다 높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봅시다. 예.
창의성은 고사하고 예. 학습 능력도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사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사회적 성취는 네. 학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예. 학벌은 오로지 자기 체면, 자기의 그 말하자면 이미지 이런 걸 위해서 출세하는 데 도움이 우리나라에선 되지만 네.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우리 네. 독일에서는 학벌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거기도 거의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네. 무슨 의미냐 하면 예. 자기가 일하다가 네. 문제의식에 부딪혔어. 추미애처럼 문제의식에 부딪혔으면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논문을 써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그걸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박사 받는 게 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독일 사람들인 경우에. 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더 이상 학위가 허울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와 고민의 그렇죠. 과제와 그 과제에 대한 산물, 답이 그렇죠. 된 것이지 그 자체로 뭐 사회적 명성, 계급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그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 문제의식을 이걸로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할 네. 경우에 이제 박사학위에 들어가서 그 네. 문제를 해결하면 학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외국인들이 독일에 유학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네. 그런 학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렇게.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어요. 윤석열을 상상하면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인사동 골목을 건들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걸어가는 그 모습. 점쟁이하고 같이. 언론 사초와 함께. 예. 뭐 이게 눈에 선하잖아요. 네네네.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네. 그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몰입해라고 하잖아요. 몰입해라고 하죠. 예. 예, 추미애는 이 시대와 장래를 염려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이지만 네. 윤석열은 시정 잡배들과 같이 모여서 떠들고 술 먹고 그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뭔가를 하는 전형적인 몰입에. 그러니까 검사 사회에서 그 윤석열이 보스 네. 노릇을 했다는 거는 뭐 네. 이런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또는 검찰총장 시절 그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면 네. 이거 책으로 써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죠. 네. 여러 상황.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자기가 대선을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먹었길래 그런 건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의 그 다음 마지막 열린 지평에서 네.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취 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네. 자, 추미애는 이번 대선 출마한 것만 보아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취했어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을 추미애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이 영재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대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높은 성취 지향성을 증거합니다. 혼자 단기 필마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칸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가 답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네. 나는 어디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자기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후보 토론에 보면 그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네. 질문하냐. 예. 이낙연이나 정세균에게 계속 묻잖아요. 왜 당신들은 검찰 개혁을 할 시기에 미적거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예. 왜 당신들은 개혁 작업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었는데 예. 이렇게 계속 추궁하잖아요. 네. 이렇게 추미애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지대 개혁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균형적으로 개혁하고 싶어해요. 네. 이게 바로 높은 성취 지향성이고 이에 따라서 대인 영향력과 정직 성실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추미애가 대인 영향력은 낮은 거 아니냐. 워낙 뭐 충돌을 빚고 갈등을 빚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하는 것만 봐라. 그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까칠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뭐 데리고 잘 이끌어갈 그런 부하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이건 이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민주당 역사에서 그 추미애가 당 대표를 할 때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추미애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선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승리를 했고. 지방선거에서는 이건 뭐 기록적 압승을 했고 아울러 그렇죠. 또 촛불혁명 때는 우리 시민들을 지켜줬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대인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잘못 본 거고요. 네, 대인 네. 영향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전, 목적,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자신을 돕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추미애는. 네. 그렇지만 이낙연이나 정세균 같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세를. 세에 과시하는 거죠. 그 180석을 가지고도 이낙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 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단기 필마로 대선에 출마한 것이 추미애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대한 캠프도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이낙연과 정세균처럼 수십 명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어봐야 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들이 해왔던 사회적 성취가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자 이제 윤석열을 봅시다. 네. 윤석열은 성취 지향성이나 대인 영향력이 그러면 있을까? 이 사람도 추미애만큼이나 높습니다. 아 그래요? 대인 영향력이나 성취 지향성과 대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추미애만큼이나 높다. 높죠. 예. 그 9번이나 사법고시를 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예. 그래요.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사법고시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은 한 3번, 4번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은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이 머리가 있으면 예. 몇 번 보면 다 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안 봐봐가지고 9번씩이나 보냐고. 시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의 그 멘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해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진단해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네. 아주 탐욕이 커서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없다는 말은 자기 상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순수한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정의와 염치에 관한 관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을 해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끼죠.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엘리트 의식이란 말은 네.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어제 전우용 교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쿠데타, 연성 쿠데타라고 불리는 쿠데타는 엘리트들의 쿠데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조선시대를 볼까요? 조선시대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백성들을 가렴주고 아주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었던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예. 100년 전을 생각해봐요.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족들이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래서 매국 행위를 했어요.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독재 시대를 봅시다. 독재자에게 철저히 부역했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었는데 네. 그들도 자기 상실 상태에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민중을 속여왔죠. 지금 우리 시대를 봅시다. 똑같습니다.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은 대부분 자기 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보세요. 아니 이낙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어제 열린공감 TV가 방영한 그 이낙연 씨의 그 사담을 보면은 네. 자신이 공격당했다. 자신이 공격당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신이 공격당할 수 있죠. 정치인이 말이죠. 대중의 껌이 돼야지. 근데 자기가 공격당했다면서 막 울분을 표하는 거예요. 그 전화는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너무 저 똥파리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뭐 이 사이버 공격이 너무 심하다 이런 취지로 어떤 분이 이낙연 씨한테 전화했는데 이낙연 씨가 때마침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 지지자라도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고 끊어야지. 자기가 더 공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 양반이 한잔하고 받았나. 왜 우리 엘리트 계층이 그 다른 유럽에 있는 엘리트 계층과 다르냐면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누구죠? 그 교육부 장관 이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건데 유은혜? 유은혜. 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교육에 관한 기억자도 모르고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교육이 개혁돼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그 윤석열과 관련돼서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코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정직 성취 지향성과 대인 영향력은 높지만 네. 정직 성실성에서는 거의 빵점인데 빵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독일 사람들을 영양 진단할 때 정직 성실성이 낮게 평가하지 빵점이나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인들을 이게 진단할 때도 정직 성실성을 빵점이나 마이너스로 진단한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이게 정치인들을 진단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를 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오세훈이도 그렇고 저 누구죠? 부산시장 박형준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뭐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학습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네. 다른 건 말고 요 전경과 배경이 있는데 전경은 사회적 성취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영양 요소들이고요. 배경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영양 요소들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영양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의 영양 요소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배경 요소들이 잘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네. 전경에 있는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추미애의 경우는 이 7개의 배경 영향 요소들 중에서 자신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자신감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그렇죠. 목적, 목표,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네. 자신감이. 예. 그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단기 필마로 대선에 출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각오를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 늘 네. 불안하고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지지세를 모아야 할 때 윽박이나 지르고 말이죠. 메이저 그렇죠. 언론 타령이나 하고 내가 무섭냐?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전형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 불안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들통나야 될 상황이 언젠가 돌아올 건데 늘 불안 상태에 있죠. 저는 어찌 보면은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온 것도 자신의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이 전면에 나와 있는 영양 요소들 하나하나를 보기 위해서 윤석열 영양 프로파일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자, 파일 영양 요소. 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제 추미애와 비교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낮은 상태예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낮은 네. 상태고 예. 영재성은 뭐 전혀 없고 창의성과 학습 능력도 거의 발견이 안 돼요. 창의성도 없고 학습 능력도 없습니다. 학습 네. 능력은 네.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반성이 일어나서 네. 그것을 고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학습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미래지향성은 자기 코앞에 닥친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네. 한 1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성취지향성과 대인 영향력은 좀 높은 편이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네. 그렇지만 정직 성실성은 우리가 보통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표에 이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마이너스를 제가 알고리즘을 조금 바꿔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끝으로 윤석열을 이제 진단하자면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학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네.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지난 70년간 검찰 조직에 의해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받다가 죽은 사람들의 수많은 원혼들이 있는데 예. 이 원망과 원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뭐 학문적인 표현은 아니고 네.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럼으로써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김호수 총장이 있는데 예. 김호수가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 한국의 장래에 별로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예. 김호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박범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사람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동석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